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금 굉장히 피해가 컸었는데 그래도 주불진화는 거의 다 됐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선배님들께서는 좀 어떤 요즘을 보내고 계실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항상 중요한 건 그 건강과 안전이기 때문에 많이들 잘 몸 챙기시고 이럴 때일수록 또 꼭 산불 피해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요즘이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것들도 좀 조심하시는 요즘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배님들을 걱정하면서 저희 방송 한번 시작을 해 보았는데요. 오늘 또 와주신 특급 게스트 거의 한 달? 한 달 반? 만에 나와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도란도란 근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다루는 영화 같이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검은 수녀들 이후로 또 이렇게 출연을 해주신 군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군호입니다. 네, 한 달 반이면 너무 자주 오죠. 뭐가 자주 해요? 저 매일 이거 매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주 보지 않는 사이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저희 그래도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송 외에도 제가 군원님 시나리오 봐드리러 군원님 동네도 가드리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며 가며 들리신 거잖아요. 그때 시간 뜨셔가지고. 무슨 말 시간이 떴는데 그때 카페 같은 데 가서 쉴 수도 있었건만 굳이 제가 군원님 동네까지 차를 타고 가서 심지어 운전을 해서 제가 이렇게 군원님 생색 알겠습니다. 생색 내려고 그날 간 거예요. 이거 몇 주치 생색인 거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군원님 다시 모셨는데요. 지난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외적인 변화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와서 많이 울어서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좋아요. 네네. 극도로 말을 아끼시네요. 뭐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폭삭 스포를 걸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 작품 얘기를 사소한 거 하나도 뭔가 처음 보시는 분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폭삭 소가수다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직 한 편도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릴 건 외적인 변화 무엇이냐. 검은 수녀들 방송에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제 새해 목표로 이렇게 짜잘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루에 20-30분씩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게 그 목표 중 하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조금 계속 진짜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목표를 지키셨는지 오늘 되게 좀 슬림하게 한 달 반 전보다 슬림한 턱선을 지금 장착하고 아니 와주셨어요. 아까 전에는 독이 빠졌다니 뭐 욕망이 없어졌다더니 그러시더니 네? 슬림이요? 아니 이렇게 방송은 군원님 방송은 공적인 자리예요.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고 선배님들의 것인데 제가 어디서 그렇게 그게 뭐 험한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방송이 저희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송 사유와? 아니 근데 제가 그 사석에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독이 빠진 것 같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욕망이 얼굴에 드글드글했었는데 그 욕망 드글드글대던 거 다 어디다 두고 오신 거예요? 그 제가 좀 오래 쉬다가 일을 하게 됐거든요, 다시. 근데 지금은 프리프로덕션도 아니고 프프리라고 영화 스텝으로 일단 일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프리보다 조금 더 이른 단계, 이제 곧 프리가 시작될 텐데 그 사전 단계를 하느라. 그러니까 사전의 사전 단계인 거예요? 그쵸. 그거를 하느라 이제 감독님이랑 지내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 독을 다 빨린 것 같습니다. 새로 참여하게 된 작품의 감독님에게 독이 다 빨린 것 같다. 디톡스 전문가시네요, 그 감독님. 감독님이 유하신 분이어가지고 저의 그 독이 중화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해독 작용을 또 해주시는. 뭐 어떤 영화인지 제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시겠지만 대충 어떤 좀 힌트 같은 게 있을까요? 장르라든지 큰 범위 내에서. 아니요, 없습니다. 역시 극도로 말을 아끼시네요. 아니 왜냐면 현재는 제목도 가제고 미정인 게 너무 많아서 장르가 미정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장르도 바뀌고 있어요.
그럼 문제 있는 거 회의를 하는데 네. 어제 얘기한 영화랑 다른 이야기인 느낌이에요 영화가. 그러면 어제 이야기했던 영화는 장르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드라마요. 아 드라마. 되게 폭넓은 장르를 선택하셨네요. 드라마고 약간의 스릴러? 스릴러라기에는 그러니까 스릴러에서 추리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진짜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영화를 만드실 분이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셔야죠. 제가 영화를 만드는데 참여하지만 네. 늘 제가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잖아요. 영화가 사실 거의 유기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살아 움직이죠. 굴러가잖아요. 알아서 굴러가잖아요. 스노우볼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단계가 지금 진짜 애매해서 막 상현 씨한테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로 뭐 예를 들면은 이 이야기를 액션을 키우자. 그럼 진짜 액션 영화처럼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액션이 너무 촌스러우니까 우리 약간 미스터리를 넣자 하면 진짜 약간 추리물이 될 것 같은 아사모사한 단계예요. 근데 그 단계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틀린 정보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좋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확장성 있는 시나리오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좀 그 이케아 같은 데 가면 모듈형 가구 있잖아요. 쓸데없이 비싸죠. 아니 지금 좋은 말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모듈형 시나리오다. 근데,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 사람 뭐야? 빨리 퇴퇴퇴 하세요. 퇴퇴퇴. 마이크에 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영화 준비로 이렇게 많이 바쁘신 와중에 어쨌든 뭐 말씀은 함께 일하게 된 감독님이 독을 중화해주고 계시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듣자 하니 실내 자전거를 계속 타고 계신다고. 네, 타고 있어요. 그 처음에는 1월, 2월에는 이제 일을 안 했었으니까 뭐 식단도 좀 많이 열심히 하고 같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쵸. 이게 전문 보디빌더가 아닌 이상 이게 쉽지 않아요. 생활을 하면서 하기가. 그리고 뭐 약속도 종종 생기고 피할 수 없는 뭐 회식 같은 것도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아싸리 놔버리고 자전거만 무조건 타자. 식단은 조금 이제 못 지키더라도 자전거는 항상 타자. 자전거는 타자 하고 식단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기로 했고 못 지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안 지키는 건 그냥 안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냥 쿠팡에서 샐러드 그 1kg짜리 야채 한 봉지를 사서 일주일 안에 얘를 다 먹자. 그래도 하시는 거네 그럼 식단을. 그쵸. 근데 이제 혼자 먹을 때만 하죠. 그러니까 약속이 그러니까 식단 때문에 약속을 안 만들거나 막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 이러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혼자 있는 그래서 보통 출근을 하니까 저녁에 샐러드를 먹는데 이제 한 300~400g씩 먹는 거죠. 300g. 거기에 이제 토핑도 왕창 넣어서 그 인터넷 나온 대로 양 맞춰 넣으니까 진짜 무조건 라면 끓여 먹더라고요. 그렇게 먹을 바에는 샐러드에 어제도 삼겹살 2줄 썰어서 먹었거든요. 차라리 아니 근데 삼겹살 단백질이니까 삼겹살 2줄, 계란 2알 뭐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소세지 와르르 넣고 그 다음에 뭐 치킨 텐더 하나 튀겨서 넣고 이런 식으로 그냥 호환데? 잠깐만 이거 그리고 양도 양인데 굉장히 만들기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7시 30분 되는데 8시 안에 끝나요. 그래요? 7시 퇴근이라서 7시 딱 퇴근해서 집에 오면 30분 되면 딱 물에다가 계란 끓이고 야채 씻으면서 고기를 얹어 놓으면 딱 7시 한 55분쯤에 유튜브 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설거지 때리고 바로 자전거 타요. 요즘은 거의 뭐 패터슨식 삶을 사시네요? 저 패터슨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튼 약간 밈이잖아요. 방송 밈이잖아요. 맞아요. 패터슨 약간 여기서 민초 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희 방송에 또 어떤 새 역사를 변곡점을 만들어준 작품 중 하나죠. 근데 그렇게 해야 약간 웃긴 게 제가 원래 아침에 자전거를 타는 파였거든요. 타긴 타요 아침에도. 근데 아침에는 출근 늦으면 안 되니까 한 15분밖에 못 타고 오후에 오히려 한 조금 더 길게 타는데 원래 아침에 타던 이유가 운동하고 그러니까 운동 때문에 샤워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샤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면
꼬질한 상태에서 땀 나고 씻고 뭐 행동을 하면 되니까. 어차피 샤워하고 나갈 거였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퇴근하고 어차피 샤워를 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샤워 시간이 늦어져요. 아 밤에. 왜냐면 아까 제가 말은 바로 운동한다고 했지만 바로 하는 거 사이에 쇼츠 한 40분 보고. 아 쇼츠 40분이면 몇 개를 보시는 거예요? 저 쇼츠도 안 넘겨보거든요. 다 봐요. 아 그럼 한 4, 50개 보시는 거네? 5, 60개? 쇼츠 요즘에 뭐 오므라이스 만드는 분 아세요? 아 몰라요. 계란 아 그런 게 많이 뜨시는구나. 알고리즘에 뜨는구나. 저 요리하는 유튜버들 많이 떠가지고 쇼츠가 요리나 약간 식물 키우거나 딸 키우는 유튜버분들. 식물도 키우고 딸도 키우고. 다른 분인데 두 분이. 네. 아니면은 이제 수족관 하시는 분들. 진짜 약간 패터슨이나 약간 히라야마 느낌의 알고리즘인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이제 다 양산형 쇼츠죠. 내용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한 9시 10시 돼요. 그러면은 네. 시간이 설거지까지 하고 그러면 그때 자전거 타고 잠들고 출근하고. 근데 보통 다들 밤에 샤워하면 10시 반 11시쯤 하지 않아?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근데 저는 일을 안 했을 때는 집에 오면 일단 씻고요. 아 먼저 깔끔하게 몸을 만들고 이제 뒤에 개인 시간들을 보내시는군요. 네네. 원래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머리를 헤어드라이기를 안 쓰거든요. 좀 귀찮아가지고. 저도. 아 잠깐만. 아예 안 쓴다고? 네네. 그러니까 젖은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네. 집에도 오늘도 젖은 상태로 만났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헤어드라이기를 쓰지 않고 머리를 젖은 상태로 바로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배부른 소리다. 머리가 없는 사람이 무슨 머리에 대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기를 안 쓴다는 거는 탈모에 굉장히 탈모를 가속시키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한번 쓱 스캔 잠깐 했어요. 근데 군원님의 어떤 머리숱이 적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곳간을 든든히 채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만 아닌가.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좀 약간 자연풍으로 말리는 게 좋아요. 저는 만약 군원님께서 곳간에 구휼미가 얼마 남지 않으셨던 상태라면 과연 그런 행위를 하실 수 있었을까?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모발에 열을 주는 행위가 어떻게 모발을 사랑하는 행위죠? 아니 찬바람으로 말려야지. 아 찬바람으로 말려야 돼요? 찬바람으로 잘 건조를 시켜야 그게 봐봐. 지금 곳간이 가득 차 있으니까 공부가 아예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전에 바로 씻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침대에 이제 머리가 젖어 있으니까. 그러네. 뭐 밤에 갑자기 머리 말리겠다고 자연풍으로 나가서 산책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는 그냥 열심히 닦고 자는데 그래야 돼. 곧 죽어도 뭐 헤어드라이기랑 원수졌어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시끄럽고. 아니 뭐 시끄러운 건 그치 그럴 수 있지. 시끄럽고 헤어 드라이기를 했을 때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어차피 잘 거잖아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습관이 안 든 거죠. 까탈스러워. 알겠습니다. 헤어드라이기 안 쓰신다는 걸로. 무슨 얘기하다가 헤어드라이기? 운동하다가. 운동하다가. 근데 자전거는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계속 2-30분씩 하시는 건데 지금 굉장히 몇 킬로 빠지신 거예요? 저 한 9kg, 10kg? 그니까 여러분 선배님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 달 반 만에 만났는데 10kg가 빠져있는 사람을 딱 만나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딱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드글드글하던 걸 다 어디다 두고 왔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독이 빠졌구나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근데 좀 딴 얘기인데 얘기 나온 김에 탈모 걱정은 없으신가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머리숱이 되게 많으신데? 근데 그런 거죠. 걱정을 해서 무엇하리.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그리고 요즘 보면 저희 또래 친구들 중에 탈모가 없어도 약 먹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 고민은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크게 가시적인 뭐 그런 진행은 없지만 그래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어차피 영양제 먹듯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알러지약도 먹고 밀크시슬 먹고 뭐 이러니까. 또 그 새해 목표 중 하나가 영양제 잘 챙겨 먹기셨잖아요. 별걸 다 기억하시네요. 아니 그때 그렇게 귀에 박아놨는데
검은 수녀들 방송에서 그래서 매일 어쨌든 알약을 먹으니까 거기에 뭐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같아갖고 추가를 할까 말까 고민은 하는데 그게 또 어쨌든 막 동네 약국에 살 수 있는 약은 아니잖아요. 접근성이 쉬운 약은 아니죠. 뭐 종로에 그 성지 같은데 가서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아, 네. 특이한 게 무슨 탈모 전문의가 아니라 이비인후과였나 오. 내과였나 약간 뜬금없는 과에서 처방받아서 카피약을 처방해 주는 거거든요. 그 유명 브랜드와 똑같은 약을. 그래서 진짜 얼마 안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은 좀 비싼 알러지 약이 더 비싼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 보면. 친가나 외가 쪽에는 뭐 크게 그런 게 없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왜 자꾸 제 눈이 아니라 머리를 보면서 대화를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를 범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원 씨라는 그 탈모 탐정 계세요. 저희 방송에 공인 탈모 탐정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누군가를 만났을 때 머리를 먼저 무의식적으로 스캔한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친가 외가 다 빽빽하신데 부럽다. 빽빽하신데 이제 나이 드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빠지니까. 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네. 저도 이제 고민해야죠. 저희는 또 외가가 크리티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마음속에 총 한 자루 쥐고 잠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의약품은 안 드세요? 의약품 막 먹다가 네. 최근 몇 년 동안은 안 먹었습니다. 아, 저도 그리고 사실 귀차니즘이 강한 사람이라 이게 다 떨어지니까 또 사는 게 귀찮더라고요. 아니 근데 상현 씨 문제가 너무 모자를 사랑하시잖아요. 아, 그쵸. 뭐 그게 좀 문제죠. 아, 얘들이 볕도 쬐고 습기도 머금고 나 하나 상현 머리털 하나로서 일어날 거야. 잘할 거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뽑히지 않을 거야. 버틸 거야. 지지할 거야. 해야 되는데 맨날 그 억압하시고 짓누르시고 니들은 있으나마나 나는 모자 쓴다. 내가 제국이었네. 내가 파시스트였어. 야 니네 뭐 이리자리 저리자리 다 필요 없어. 눌러버릴 거야. 내가 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 억압 철권 통치만 했네. 한여름에도 모자 쓰시잖아요.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모자. 모자를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죠. 그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문제. 헤드셋 쓰시죠. 네. 거기 정수리에 있는 친구들은 억압을 2배로 당해요. 이런 씨발 어쩌라는 거야. 그니까 제 처방은 네. 모자를 말고 선캡을 쓰시고. 뭔가에 쓰긴 쓰네요. 비싼 헤드폰 말고 네. 이어폰으로 갈아타세요. 그럼 이어폰이라도 사주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사드리면 갑자기 되게 극도로 또 말을 아끼시네요. 상현 씨 생일이 다가오면 제가 이번 생일을 이어폰으로. 저기 됐어요. 저 헤드셋 쓸 거예요. 생일 좀 많이 남으셨잖아요. 저 10월이에요. 그동안은 또 억압받아라. 인내의 시간. 그때까지만 버텨라. 해방은 온다. 독립의 그 순간 오니까. 광복절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또 참 그 30대 남자들끼리 만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토크가 이 탈모 토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군원님 굉장히 부럽고 저도 군원님의 어떤 조언을 받들어서 모자를 예전보다는 조금 덜 쓸 수 있는, 그래서 제 두피에서 자라고 있는 제 백성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군주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씁쓸하네요. 얘기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내가 탈모 얘기를 꺼내면요 항상 잃고 끝나거든요. 근데 왜 항상 내가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최근을 보내는 동안 선배님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댓글과 후원 읽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깔깔스님이 후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써주셨습니다. 우리 군원님이 읽어주시죠. 깔깔스님이 421화 백설공주 에피소드에 5,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운전하면서 이 에피소드 들었는데 백설공주요? 네, 다는 못 들었는데 저도 진짜 백설공주 안 보고 네.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 아마 대부분 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방송 들을 때 보통 본 영화만 듣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궁금해서 재원 씨가 그 얘기 하셨는데 댓글창 설레는 마음으로
듣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깔깔스님께서 댓글 또 주셨는데 마음이 무거운 요즘 활력이 되는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시고 비 내리는 이모티콘 붙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후원도 진짜 크게 해주신 데다가 또 이렇게 마음이 뭐 아까 그 산불 얘기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좀 전반적으로 그리고 어제였나요? 미얀마에서 또 큰 지진이 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지만 조금 여러모로 마음이 싱숭생숭한 요즘에 좋은 뉴스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언제나 뉴스 보면 뭐 다 지겨운 얘기, 힘든 얘기만 나오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특히 좀 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많이 마음도 침체돼 있고 뭐 이랬던 상황인 것 같은데 깔깔스님께서 그나마 좀 활력을 저희 방송 통해 얻으셨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조금 이제 말을 줄이셨는데 그래서 백설공주 에피소드 어떠셨는지. 근데 제가 근황 토크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황 토크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제 영화 평에 모자라서 영화 평의 평까지 들으셔야 속이 풀리세요? 사전 제작에 사전 제작 단계가 있는 것처럼 저도 저희 방송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하니까요. 일단 그 게스트 두 분이 워낙 입담이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재원님, 재빈님. 네, 사실은 여담인데 요즘 방송 폼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듣는 에피들이 다. 저희 방송? 네, 그래서 오늘 좀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군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민망하지만 군원님도 다른 많은 게스트분들이 선호하시는 게스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게스트들의 게스트. 그러니까 이런 느낌 중에 하나로 개오개로 저희 방송 출연해주시는 많은 다른 게스트분들이 개오개로 우리 군원님 꼽아주시더라고요. 사석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또 기분이 좋고 요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네요. 저는 미키 세븐틴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Q&A도 재밌더라고요. 유튜브 프리미어 콘텐츠. 네네. 사실 상현 씨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끝까지 봐야 되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되게 45도에다가 얄궂은 카메라 B캠으로 설치하셔가지고 맞아요. 그 렌즈를 보시거든요. 그게 진짜 계열받아요? 진짜 영화적이지 않은 앵글인데 당연하죠. 영화가 아닌데. 아니 근데 어쨌든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컨텐츠 내용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사실 그건 또 그 질문들을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선배님들이. 그래서 일부분만 배속 높이고 나머진 정속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방송조차도 저는 배속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배속으로 안 보거든요. 왜요? 저는 영화랑 드라마랑 배속으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도 유튜브도, 영화랑 드라마는 그래요. 유튜브도. 진짜 난 근데 유튜브는 좀 많이 배속하거든. 유튜브도 배속을 절대 안 하는 게 배속을 하면 뭔 얘기를 한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뭐 기억하려고 듣는 게 아니지만 저는 놓치는 게 싫어가지고 샤워할 때 영상도 놓치면 뒤로 가기 콕콕 눌러서 다시 보거든요. 완벽주의자네. 아니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어차피 한번 볼 거면 제대로 보자. 어차피 한번 볼 건데. 그리고 뭐 10분 영상에서 1.5배속 빨리 해봤자 뭐 얼마나 빨라집니까?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대신 뭘 볼지 좀 엄청 고민해요. 쇼츠는 이렇게 훅 넘기지만 롱폼은 그래도 그쵸. 보고 싶은 거 막 알고리즘 통제를 열심히 하는 편이라. 알고리즘 통제. 그거 필요해. 맞아. 싫은 게 계속 뜨면 맞아. 결국 좋은 걸 놓치는 게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싫다는 게 제 취향이 안 맞는 친구들을 최대한 안 보고 보고 싶은 것만 좀 주로 봐요. 아니 근데 그 유튜브나 인스타 피드에 알고리즘 뜨는 거 있잖아요. 진짜 얄궂은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군원님이 요리 말씀하셨으니까 요리 채널을 막 보잖아. 그럼 요리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뜨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가끔 별로 사실 관심은 없어. 근데 살다 보면 이거 좀 궁금한데 싶은 어떤 순간이 뭔가 생기잖아. 아니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그게 어쨌든 뭔가 저한테 맞다고 생각이 추천하나 봐요. 맞을 때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누르잖아요. 그러면 피드나 이제 유튜브 홈이 도배가 돼요? 막 물밀듯이 막 저게 인해 전술로 내려오는 것처럼 너무 심해.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다 차단하는데 저는 물건 사는 것도 좋아하니까
물건이 이제 알고리즘 타잖아요. 네. 그럼 저 못 사면 죽는 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얘도 샀잖아요. 최근에 뭐 사셨죠? 최근에 주머니 칼 샀습니다. 주머니 칼. 나 주머니 칼 사는 사람 내 주위에 처음 봐요. 그러니까 립밤만한 주머니 칼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촬영장에 다시 가야 되니까 오랜만에. 근데 제가 촬영장에 무조건 애착 가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애착 가위 쓸 일이 좀 많은가 봐요.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그러니까 왜? 근데 왜? 1, 2년 차일 때는 가위 칼 막 테이프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파트가 그쪽이 아니게 옮겨졌다 보니까 그냥 필기구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가위를 필요하다고 막 매번 빌릴 수가 없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애착 가위구나. 진짜 애착 가위예요. 안 쓰더라도. 안 쓸 때가 더 많죠. 근데 그게 있어야 괜히 좀 이제 마음이 놓여요. 어... 그래서 그 무전기 옆에 가위를 걸고 다니는 편인데 이번에 이 친구로 정했습니다. 귀엽더라고요. 네, 주머니 칼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귀여워요. 기능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귀여워요. 아니 종이 한번 썰어봤는데 종이야 뭐 사실 뭐 다이소 가위고 뭐 주방 가위고 다 잘 썰리죠. 그쵸. 날이 웬만큼만 잘 서 있으면 네. 잘리는 게 종이니까. 귀여워서 샀습니다. 귀여워요. 귀여운 게 기능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유튜브 콘텐츠나 그 인스타 피드 알고리즘을 좀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그래서 상현 씨도 요즘에 계속 방송을 유튜브에 먼저 올리시더라고요. 선공개 개념으로. 맞아요. 이거 선배님들 알고 계세요? 아시지 않을까요? 저 너무 기만이라 생각했어요. 왜 기만이죠? 아니 녹음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그 게시록을. 네. 그래서 저는 팟빵으로 언제 올라오나 보고 있었죠. 그것도 알고리즘이 뜨는 거예요, 그게. 네. 자,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저 지금 그냥 군원님이 멍석 강제로 깔아주셨으니까 저 이거 한마디만 하고 영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지금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애플 그 아이폰 팟캐스트 앱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튜브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콘텐츠가 하루 이틀 정도 유튜브에 더 빨리 업로드 된다는 점을 좀 많이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또 유튜브 유입을 위한 저의 궁여지책인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또 나중에 변화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많이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업로드가 되잖아요. 유튜브로 한번 들어주시고 초벌로 그다음 이제 또 계속 씹는 맛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래서 나중에 팟빵으로도 한번 들어주시고 그러다가 재밌으시면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댓글 또 남겼는데 또 재밌으면 후원도 한번 해주시고 주위에 소문도 내주시고 점점 뻔뻔해지네요. 이제 이 방송 8년 하면서 는 건 철면 피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많이 사랑받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노골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댓글 남겨주셔서 후원해주셔서 깔깔스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오늘의 영화죠. 승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촬영 자체는 한참 전에 이미 끝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팬데믹 사태 때문에 약간 개봉을 좀 안 할 뻔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넷플릭스로 간다 만다 뭐 그러다가 또 이제 주연 배우 중 한 명인 유아인 배우의 어떤 사건 때문에 무리를 일으킨 그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또 개봉일이 또 밀렸고 공개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드랍이 됐던 작품인데 그래도 이렇게 간신히 극장 개봉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병헌, 유아인 주연의 신작이죠. 승부 되겠습니다. 바둑 영화고요. 실화를 베이스로 한 또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바둑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 조훈현 구단과 그의 제자인 이창호 구단 사제 대결을 이제 주 모티브로 가져온 작품입니다. 뭐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그 전에 혹시 바둑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저 잘 몰라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가르쳐 보려고 시도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네네. 저는 뒤집어서 장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장기는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재미는 있었는데 바둑이 어려웠어요. 저는. 그렇긴 해요. 그리고 다 하고 집 세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약간 제가 골프를 안 하는 거랑 비슷한데 한 번 망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판이 망하는데 길어요. 그 게임 내에서 네네. 이게 롱폼이야. 그러니까 조지는 걸 오래 봐야 돼. 졌으면 그냥 빨리 쇼폼처럼 넘기고 싶은데. 뭐 내가 진짜 프로 기사여서 바둑을 잘 알아. 그러면은 뭐 기권을 할 수 있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쥐주칠 때를 모르니까. 네. 근데 비교적 장기나 또 이제 체스 같은 경우는 좀 직관적이기도 하고 또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네. 어린 아마 군원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재밌지 않으셨을까 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근데 그게 궁금합니다. 왜 아버님이 군원님한테 바둑 가르치려고 하셨지? 원하는 대답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산만하거나 이런 아이는 아니었고 그래요? 아닌 거 아시죠? 산만한 아이였고 근데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 기억에 제가 엄청 어렸을 때 외국에 잠깐 살았었는데 네. 그때 어디 사셨는지. 호주 살았었어요. 나 왜 처음 알아요? 말을 했었을걸요? 나 왜 기억 못해요 그러면? 내 잘못이야? 아니 뭐 꼭 알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안 지가 16년이 돼가는데 호주 사셨다고요? 네네. 얼마나요? 1년 정도? 뭐야 많이 살았잖아. 근데 엄청 어렸을 때였어요. 6세, 7세 뭐 그쯤. 네네네. 그래서 놀 게 없잖아요, 제가. 근데 아빠도 놀 게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또 스마트폰도 없고 뭐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그 자석으로 된 조그만한 바둑 장기 세트를 가져갔었어요. 자석으로 붙여면서 하는 네네네. 거. 뒤집으면 장기, 뒤집으면 바둑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때 그냥 잠깐만. 그럼 아버님이 심심하시니까 상대를 만들려고 가르치셨던 거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바둑은 따라가기 6세니까 당연히 못 따라갔고. 그쵸. 그 장기는 그나마 좀 둘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뭐 곧잘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 같이 뭔가 장기파가 됐어요. 아마 같이 놀려면 장기를 선택해서야만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장기 배웠고 바둑도 조금 배웠는데 그 뒤로 와서는 뭐 한국 와서는 뭐 바둑을 두지 않았고 바둑은 그 뒤로 컴퓨터 시간 같은데 학교에서 몰래 게임 하잖아요. 보통 스타지 않아요? 저희 세대 때는? 근데 이제 몰게임 스타는 알트탭 버벅인단 말이에요. 학교 컴퓨터가. 그리고 그때 저희 알까기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한 게임 알까기. 맞아. 근데 그러다가 친구들 중에 조금 머리 큰 애들이 뭐 장기나 오목을 하다가 바둑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제 넘어갔구나. 근데 저는 바둑은 따라가지 못하고 하는 애들 옆에서 기웃거리면서 뭐냐고 물어만 봤었죠. 그래서 정말 약간의 룰밖에 모르고 제가 했던 영화 중에 장기가 조금 나오는 게 있어서 참여하셨던 작품 중에 네네. 거기도 약간의 자문이 필요했던 영화였어가지고 그때 조금 설명 들으면서 조금 더 배웠고요. 근데 여전히 뭐 볼 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 모르겠어요. 저도 산만했나 봐요. 저 바둑 학원 갔거든요. 바둑 학원까지 가셨어요? 사교육을 받으셨어요? 저 바둑 학원 갔어요. 아니 바둑 물을 드셨네 이분은. 근데 얼마 안 다녔어요. 한 달도 안 다닌 것 같아. 근데 갔는데 제가 느낀 그 바둑 학원의 이미지가 일단 선생님께서 기타노 다케시를 닮으셨었거든요. 와 미쳤다.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고 근데 이제 보통 뭐 그게 수학이든 아니면 꼭 그런 어떤 학문이 아니어도 뭐 축구 학원, 축구 교실, 뭐 저희 때는 웅변 학원, 좀 나이 많은 선배들은 주판? 뭐 그런 거 아니면 피아노 학원 이런 것처럼 뭔가 배우러 학원에 가면 기초부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속셈 학원에 보내놨으면 1부터 10까지 가르치고 피아노는 도부터 10까지 가르치고 해야 되잖아. 근데 바둑 학원을 갔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게임인지 규칙이 뭔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무조건 다 앉혀놓은 다음에 자 따라해라 화목점 이러면서 뭐 어디다가 놓는 거예요? 바둑을 둬. 근데 애들이 그냥 아무도 룰을 모르니까 화목점 이러고 나 그래서 한 달 다녔는데 아직도 룰을 잘 몰라.
그냥 삥 두르면 따먹는다는 거 정도밖에 몰라서 제가 봤을 땐 바둑을 진짜 가르치려는 학원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산만한 친구들 다 우르르 드래그 해가지고 끌어다 놓고 부모님들 퇴근하실 때까지 앉혀놓고 그냥 다 같이 그냥 사실 그럴 거면 그냥 뭐 인형 눈을 붙이게 하거나 아 생산적인 아 그건 모양새가 안 좋잖아. 아동 학대 같잖아. 어쨌든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로 뭐 전화 군원님이나 그닥 바둑에 대한 사전 정보는 크게 없는 것 같네요. 근데 이 영화가 친절한 게 없어도 된다 생각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바둑이 사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인기 있는 스포츠나 놀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SNS나 비디오 게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바둑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바둑보다 이세돌과 알파고가 더 유명할걸요? 그렇죠. 근데 정작 바둑의 룰은 모르는데 그쵸. 그냥 인공지능을 인간이 이겼다. 이런 어떤 맥락으로 요즘에는 이해하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으실까 젊은 층에서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감독이나 작가로서는 기획자로서는 바둑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러 조금 싹 피해간 느낌도 이 작품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둑이 나오면 음악이 같이 나와요. 좀 약간 무조건. 같이 슬슬 이렇게 왜냐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보여주려면 음악을 깔아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는 음악과 음악이 조금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는 그리고 편입니다. 그 배우의 표정 이걸로밖에 알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자막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죠. 그렇죠. 바둑의 룰이라든지 바둑계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주고 있죠 자막으로. 근데 그런 자막 같은 게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뭐 거슬리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폰트가 문제인지 아니면 그 크기가 문제인지 가끔 좀 몰입을 깨는 자막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막이 저는 약간 가운데 하단이 안 있으면 열받거든요. 그림을 가리는 것 같아서. 네, 열받았던 작품 뭐 있으신가요? 엄청 많아요. 제가 한 것도 있어요 심지어. 아, 그래서 말 못하겠는데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자막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 단계까지 제발 이 자막을 10픽셀만 아래로 내려주시면 막 했는데 후반 작업에서 네 실패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자막이 꼭 정해진 부분에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살짝 좌측에 몰려 있는 것 같긴 했는데 필요할 때마다 뭐 중앙일 때도 있었고 말씀하신 좌측일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샷 디자인 자체가 자막을 염두해 놓은 샷이랑 안 그런 샷이랑 전 차이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막이 들어가 여백이 존재하는 자막이라 이걸 다 찍고 편집해 놓으니까 아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아 자막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난잡한 이미 풍성한 미장센 위에 자막까지 얹으면은 정신 사납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의도한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염두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자막이 들어가는 화면들이 깔끔해서 그렇는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염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군호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사를 이제 배우들이 촬영할 때 발화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자막이 필요한 어떤 단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네네. 아마 그런 분량들을 촬영할 때는 평소보다 카메라를 좀 더 여유 있게 프레이밍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저희가 바둑 영화다 보니까 바둑 이야기로 먼저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신의 한 수 같은 영화. 그 영화는 바둑이 핑계고 그냥 사람 쥐어패는 영화였잖아요. 이 영화는 바둑으로 사람의 마음을 쥐어패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바둑에 가까운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제 간단한 인상 비평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스포츠 영화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 영화를 극도로 좋아하거나 극도로 싫어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이 승부를 설명하려고 하고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면 단적인 예로 슬램덩크를 옛날에 SBS에서 나왔던 TV판은 엄청 구리잖아요. 애니메이션? 네, 프레임도 적고 스틸을 움직이는 듯한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있는. 있죠. 근데 이번에 나온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또 방송에서 함께 다뤘었죠. 예. 네, 그랬었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스포츠를 어차피 운동 경기만큼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리얼 경기보다 작품으로 만들어진 경기가 더 박진감 넘칠 리는 없기 때문에. 제가 잘못 예시를 든 것 같은데 만화여서 그렇고 실사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실사 기준일 때 어차피 스포츠 영화는 스포츠가 더 재밌어요. 맞아요. 그건 어쩔 수 그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스포츠 영화에서 스포츠를 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전. 어떤 영화냐고요? 좀 어려운 말, 그 경찰 청창 새창살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군호님 머리 쥐어뜯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생순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들의 행복한 순간인가요? 네. 그러니까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한 골 한 골 넣는 걸 다 보여주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아마 핸드볼 경기였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과정 뭐 한 골을 넣고 치열해지고 우리가 이 팀을 막 이기면 그 다음 팀이 어디고 이걸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게 싫고, 차라리 저는 운동 안 하는 머니볼이나 왜냐면 그 한 골 한 골을 보고 싶으면 어차피 진짜 핸드볼 경기를 보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그 운동의 박진감을 위해서 자꾸 이런 저런 요소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쵸. 재료 본연으로는 승부를 못 보니까 어쨌든 계속 양념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 영화도 양념 들어갑니다. 양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운동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 운동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실제 스포츠보다. 뭐 예를 들면 버저비터라던가 농구 영화도 그렇고, 뭐 지금 막 떠오르는 영화들이 많지는 않은데 스포츠를 보여주려는 영화들이 물론 스포츠만 보여주지 않죠. 그 팀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에 왔고 모였고 겨우겨우 이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뭐 다들 지금 떠오르시는 영화 한두 개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역경을 극복해서 원래는 이 팀이 해체돼야 되는데 어디 예산을 시민들이 모아가지고 겨우 출전해가지고 꼭 금메달 결정전을 못 가고 동메달 딴 다음에 기뻐하잖아요. 네네. 스포츠 영화에 대한 광범위한 디스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드림도 그런 면에서 싫었고. 그 이병헌 감독님의 드림. 네네. 드림도 저는 오히려 운동하는 거를 최대한 걷어내고 차라리 그 팀의 구성과 아니에요. 이미 나온 영화니까 차라리란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해놓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어쨌든 바둑이라는 스포츠 영화지만 스포츠에 집중한 게 아니라 바둑을 두는 사람한테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영화적인 상반되는 인물이잖아요. 두 사람이. 조훈현과 이창호가. 네,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스포츠 영화 많이 좋아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스텔론의 로키 1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근데 로키는 후드려 패는 장면이 매우 재밌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크닉적으로서 스포츠 장면을 잘 다룬 영화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로키 1편이. 제가 편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싱도 실제 복싱이 더 재밌지. 영화로 만든 복싱도 재밌을 수 있지만 실제 복싱 경기가 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지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군원님이랑 느낀 게, 로키 1편은요, 그 로키의 어떤 인간사, 그의 어떤 멜로드라마가 굉장히 깊게 배어 있고,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로키 1편에서의 장르는 스포츠 영화가 아니라 멜로드라마라고 멜로죠. 저는 생각해요. 로키는 멜로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천착해서 좀 이제 군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좀 공감을 한다. 그래서 이번 승부도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화는 약간 스포츠 영화, 바둑 영화의 탈을 쓴 멜로드라마 같은 느낌도 저는 살짝 있었고, 네네. 그런 부분이 또 싫지 않았다. 또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공감성 수치가 좀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속에 누군가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거나 하여튼 좀 이불킥을 찰 일이 생기는 장면을 제가 잘 못 봐요. 저도 그래요. 쟤 왜 저래? 미치겠네 진짜. 막 고백하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극장이면 제일 열받아. 이거 끌 수가 없어. 제가 배속으로 안 본다 했지만 저 방향키 누르거든요.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못 보겠는 거는 빨리 넘겨야 되는데 그쵸 그런 게 맞아. 있죠. 근데 이번 영화도 살짝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조훈현 입장에서 뭔가 물론 그것도 자존심 부리는 거긴 한데 스승이 제자한테 진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제자가 언젠가는 스승을 이기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런 부분에 한해서 본다면 또 꽤 멋진 무협 영화였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제자를 받아서 스승이 가르쳐내고 독립시켜낸다라는 게 무협 장르의 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저도 이 영화를 재미지게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화죠. 이제 조훈현 구단 이병헌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바둑계를 잘 몰라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국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일장. 손이다. 일장 일장이 뭐죠? 나라 일장 일장 남바완이다 이런 얘기죠. 나라국의 손숫자를 써가지고 나라의 손, 나라 대신 두는 대표의 손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바둑 경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조훈현이 중국 고수를 와장창 다 깨버리면서 국수의 타이틀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막 대통령이 여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막 그 퍼레이드 막 시켜주고 막 그 정도의 이제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런 스포츠 영화 아직 이게 조훈현 구단께서 살아계신 분이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스포츠 영화에서 이렇게 실력이 좋으면 보통 조금 캐릭터가 오만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 조훈현 극중 캐릭터도 선배들과도 바둑을 둘 때 약간 좀 트래시 토크라고 하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대를 긁는 행동을 많이 해. 다리를 막 떤다거나 막 노래를 혼자 갑자기 흥얼거린다거나. 그 노래도 심지어 한번어래요. 아 그래요? 한국어랑 일본어 섞은 거? 한국어 어렸을 때 일본 유학을 해가지고. 아 맞아 스승님이 일본 분이시더라고. 네. 상대 입장에서는 좀 짜증났겠다 진짜. 그래서 일본 선수들도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슬쩍슬쩍 아는 단어가 막 나오니까 우리나라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일본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그런 약간의 오만방자한 느낌이 조금은 있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나오는데 바둑에서 이제 다면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고수가 여러 하수들 앉혀놓고 막 돌아가면서 두는 신의 한 수에도 나오고 체스긴 하지만 퀸스 갬빗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다면기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다면기를 그때 바둑 열풍이 한창 불었을 때니까 조훈현 구단이 하는데 여기서 운명적으로 전주 출신의 11살짜리 소년 이창호를 만나게 됩니다. 더 보니까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 거야. 근데 애가 또 카랑카랑진 그런 맛이 있어. 그래서 얘 내가 좀 키워볼 만 하겠는데 해서 이제 내 제자로 들이게 됩니다. 내 제자라고 하면 이제 집으로 들여서 같이 밥 먹고 뭐 씻고 뭐 이렇게 지내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내 제자로 이제 들여가지고 근데 11살짜리를 집에 들였으니까 그게 사실 제자라기보다는 입양에 가깝다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가족 비슷하게 이제 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이창호가 나중에 커서 이제 프로 데뷔를 목전에 두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좀 바둑을 이렇게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승님인 조훈현 구단은 또 야 네가 하려는 건 바둑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해. 계속 이렇게 자기만의 가치관을 주장을 하는 거죠. 해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대립이 있던 상황에서 둘이 공식적인 경기로 이제 붙게 되는데 스승인 조훈현 구단이 패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슬럼프가 오게 되면서 좀 이걸 또 극복하는 이야기가 승부의 얘기가 되겠다. 재밌는 거는 그 스승을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제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제자한테 패배를 이제 겪고 그 이후의 슬럼프를 이겨나가는 스승이 주인공이라는 점. 좀 이게 좀 그래도 재밌는 승부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건을 극화한 거고요. 좀 이 사건 자체 좀 어떠셨어요? 이 스토리 라인, 스승과 제자의 대결,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는 엄청 스포츠에서 매력 있는 매치잖아요. 그렇죠. 매치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가 딱 되잖아. 사실은 영화 이전에 이 실화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파라리 기세인데 맞아. 기세를 업었어요 일단 영화가.
실화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밌을 수밖에 없었다. 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막 기가 막히게 재밌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는 어쨌든 약간은 배경 지식은 아니고 찾아보고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그 이야기대로만 흘러가서 단조롭다라는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세팅은 너무 흥미로운 세팅인데 뭐가 일이 일어나는 게 별게 없잖아요. 생각보다. 맞아. 오히려 어린 창호가 성장하는 이야기는 약간 다면적인 게 있거든요. 창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되바라지고 기세등등했던 아이가 꺾이잖아요. 맞아. 이게 아역까지 이제 나눠가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꺾였다가 다시 피어나려고 하다가 스승한테 눌리고 그 스승의 두려움을 도망치려다가 다시 따뜻한 품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과정이 있는데 문제는 이야기의 3분의 2 지점부터 이제 스승이 다시 일어나는 과정은 진짜 시간 경과예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 바둑도 당연히 있을 텐데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뭐 농구예요. 그럼 에이징 커브가 막 30살쯤부터 오잖아요. 어쨌든 이게 체력 문제가 있으니까. 근력이 줄고 어쨌든 지구력이 줄어드니까. 근데 바둑도 당연히 이제 뭔가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 않겠지만 시간 내에 둬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이게 몸으로 하는 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린 창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딛는 과정이 보이는데 나이든 후년이 더 나이든 후년이 되기까지의 뭔가를 내딛는 게 후년의 성장이 조금 이제 단조롭다. 그래서 좀 근데 아쉬울 수 없는 게 그렇다고 뭘 넣냐 늘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실화가 갖고 있는 재미있음과 동시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무슨 대체 역사를 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다 살아계시고 영화에 나오죠. 현역인지라. 그렇죠. 이게 뭐 한 100년 200년 전 얘기가 아니니까. 뭐 이거를 막 각색해가지고 막 갑자기 뭐 바둑을 주다 검지가 절단됐다거나. 너무 이게 타란티노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설정을 못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찍어야 돼서 저는 오히려 갑자기 영화가 끝날 때쯤에 500일의 썸머 오프닝 같은 거 나오잖아요. 갑자기 500일의 썸머 오프닝 뭐지? 실제 사진 교차로 필름 돌아가듯이 보여주는 옛날 자료화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화 끝나잖아요. 실화를 다루는 영화들이 보통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실제 사건의 사진을 보여주는. 근데 그게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에? 여기서 끝내? 너무 좀 그게 이게 영화가 벌써 끝나? 영화 분명히 티켓에 2시간이랬는데 근데 재밌어서가 아니라 뜬금이 없었어요. 저는 좀 뭔가 마무리 지을 만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마무리 지었다는 느낌인가? 네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더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마무리 연출이 좀 작았던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조은현이 극복을 했으면 막 엉엉 울지게자 울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했거나 그러니까 감정이 좀 더 표현이 됐으면. 근데 제가 감히 그에게 감정 연기를 더 바랄 수 없고. 왜 관객으로서 바랄 수 있지. 돈 내고 봤는데.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넘어갔으면 당신 여기쯤 보고 있어 하는 그런 약간 안내선이 있는 영화가 전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뻔한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결말이. 근데 결말이 급작스러운 데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시오 하는 느낌의 과거 영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네. 실화가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또 강력한 속박구이기도 했다. 맞아요. 이게 너무 얼마 전 이야기니까 불과 몇십 년 전 이야기고 명확하게 명징하게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다 다큐멘터리나 그간 인터뷰들을 통해 다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갑자기 극화해서 생뚱맞은 사건을 넣기도 좀 뭐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한계 아닌 한계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제작진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그래도 약간 동의를 그래도 해요. 예를 들면 앞서서 이 작품이 그래도 좀 더 흥미로웠던 건 스승을 넘어야 되는 제자가 주인공인 것이 아니라 제자에 의해서 슬럼프를 받게 된 스승이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승인 조훈현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건데 주인공 삼아서
이창호의 성장이나 결핍이나 어떤 추락 이런 것들은 잘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근데 조훈현의 어떤 성장, 슬럼프를 겪으면서 느끼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거는 이 영화 전체에 대한 평이기도 한데 모범생이 찍은 영화 같거든요. 이 영화가 좀 되게 교과서적인 탁탁탁 블럭대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그 이병헌 배우가 슬럼프를 겪으면서 그 바둑알 꽉 쥐어가지고 막 손톱이 막 이렇게 막 피나고 이런 게 그런 거 보기 싫어하시잖아요. 나 거기서 눈 감았어요. 너무 좀 억지 그러니까 뭔가 바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 인물이 몸까지 상해가며 마음을 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뻔했고 막 바둑 막 이렇게 판을 막 이렇게 엎는다거나 막 이러면서 막 경기장에 안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극영화를 보는 관객으로서는 조금 뻔하고 고루하게 느껴지는 감이 있었다. 근데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 조훈현이 이창호를 이기고 자기가 스승한테 받았던 그 바둑판을 선물하잖아요. 이사할 때? 네네. 아닌가? 아니 이기고 줄 거예요. 맞아 뒤쪽이다 훨씬 네. 더.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계속 지다가 한 판 이기고 너 게임 바둑 개 못하지? 아니 상현씨 말대로 차라리 이사할 때 주던지. 아니 자기가 한 판 이긴 다음에 갑자기 그러네. 아직 쓸만할 거 하면서 주는데 그러네. 그 의미가 너 바둑 개 못하지? 이제 너도 슬럼프 올 거니까 대비해. 너도 한 줄 댓글 써놔라. 근데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거 졌을 때 주면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네가 나를 넘었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참 인간적인 게 아닌가? 좀 비인간적인가? 모르겠어. 어쨌든 나였으면 제자가 날 이겼을 때 정말 뿌듯함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뿌듯함이 설마 없었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제자한테도 조금 체면을 세우고 싶잖아 스승이면. 그러면 나는 속으로는 부글부글 했어도 창호야 네가 나를 넘었구나 존경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는 그림이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인간적인 게 뭐냐면 진짜 승부사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속성이 없어요. 저는 승부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어떤 스포츠 선수다, 승부욕이 강했다, 그랬다면 진짜 그랬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진짜 승부사들의 세계구나. 저게 비록 쿨해 보이진 않지만 승부사들의 세계라. 저들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아까 전에 상현 씨가 하신 말씀 중에 모범생이 찍은 영화 네.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영화 보고 나서 그 얘기를 비슷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술대학교를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영화 이론을 가지고 영화를 찍으면 약간 못 만든다는 인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석대로만 찍으면. 정석대로만 찍거나 아니면 정석에 있는 것만 찍으면 재미가 없다.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또 다 20살 초반이고 그랬기 때문에 좀 새로운 거, 색다른 거 이런 것들에 좀 목말라 있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그런 정석대로 찍으면 에이 저거 교과서대로 찍었네 느낌을 저 스스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되게 그냥 기법 총출동이거든요. 교과서를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영화 같기도 하죠. 예.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잘 구현했어요.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뭐 예를 들면은 카메라의 앵글이 과하게 뒤집힌다거나 뭐 편집적으로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약간 뭐 정석대로 가는 느낌이 있는 부분들이 이거 너무 이 상징에 맞게 딱딱 찍은 거 아니야? 싶다가 이게 2시간 내내 이러니까 이 영화 진짜 바둑 두는 것 같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기보대로 가는 느낌. 그 십자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놔야 돼. 그런 마음가짐이 있나 설마? 그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게 의도된 건가? 그러니까 만약에 타란티노나 제임스 건 같은 감독이면 바둑 두다가 바둑
엎어버리고 막 총 꺼내고 할 텐데 이 영화는 너무 정석적으로 정해진 기보대로 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잘 만들었다라는 건 알겠고 영화가 완성도가 단단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확실히 좀 의외성에서 오는 재미? 이런 건 좀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템포가 그냥 계속 일정해요, 느낌이. 음. 템포가 빨라지거나 급해지거나 아... 뭐 휘몰아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 여기서부터 뭔가 위기구나. 아 여기가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구나. 이런 게 잘 안 느껴지긴 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거를 또 그냥 좋게 보실 그냥 분들도 계시고. 이 영화의 개성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저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까 그 군호님이 말씀해주신 촬영 같은 연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창호와 조훈현이 바둑으로 대결을 하다가 조훈현이 조금 기세를 가져갔는데 처음에는 어느 순간 탁 이게 뒤집히잖아요. 이창호 쪽으로. 그럴 때 카메라가 180도 뒤집힌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사실 그게 노력이라면 노력이지만 또 되게 연출적으로는 진짜 정석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었는데 좀 뭔가 삼삼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앵글을 선택한 데는 고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걸 구현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인물 등에 걸고 와이프로 지나가면은 시간 경고하고 다시 와이프라면 시간 경고하고 이런 거 얼마나 많고 뻔해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끝까지 해요. 그런 걸 끝까지. 뭐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저기서 둔다. 그러면 비슷한 샷 사이즈로 약간 매치 드리블이라고 하나요? 점프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와 이거를 영화 끝날 때까지 하니까 와 여기는 아예 이런 데구나. 그러니까 이 집은 이런 집이구나. 이 집은 흑돌 백돌밖에 없어. 청돌 홍돌 이런 건 들어올 수가 없는 집이야. 그러니까 딱 정해진 매력 안에서만 승부 보려고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 뭔가 진짜 뭐 다른 어떤 색다른 재미 이런 것보다는. 근데 그래서 좋았던 게 이런 영화 이게 특히나 이런 한 8, 90년대 영화들이 갑자기 뭐 재밌는 거 해보겠다고 뜬금없는 개그캐 하나 들어와서 휘젓고 나가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서 이제 위험했던 게 이제 고창석 배우 얘기하고 싶었는데 약간 톤을 한번 가물치가 한번 휘짓고 가거든요. 뿌해져요. 그러면은 물이. 맞아요. 근데 그런 롤이 없었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고창석 배우님 좀 위험하긴 했어. 가물치가 꼬리를 살랑하긴 했는데 흙먼지가 팍. 다행히 잘 잡혔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야. 뭐 배우 얘기는 좀 이따 또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설정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설정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지만 내제자라는 개념이 집에서 이제 같이 먹고 자고 숙식하고 이 개념이 그 대결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길도 지옥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진 사람이랑 이긴 사람이랑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한번 하고 각자 집에 이제 가서 진 사람은 그 막 욕하고 이긴 사람은 가서 또 좋아하고 이러면 이제 그림이 그냥 깔끔한데 둘이 이제 같이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야. 심지어 그 귀갓길마저 수일길을 하잖아요. 그쵸.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이 꺼지고 보고 들어갔는데 그래야 들어올 줄 알고 평상에 앉아 있어. 집에 들어가는 것도 바둑이야.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막 앞에 앉아있고 정원에 진짜 대결이다 이거. 그래서 설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 같은 집에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으로 이제 간 것 같고, 저는 아까 그 멜로드라마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어쨌든 그 스포츠 등의 경기들을 어떤 연애의 과정으로 비유하는 작품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 작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창호와 조훈현과 이창호가 멜로드라마로서 만약에 연인이라고 친다면 그 제자는 또 이겼다고 해서 마냥 막 좋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극 중에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아유 저 스승 잡아먹은 놈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근데 거기서 또 이창호가 얘기하거든요. 뭐 선배님께서는 저처럼 좋은 스승님을 갖지 못하셨나 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백사범이랑 막 그런 걸 하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개그. 그러니까 그 커플이 싸웠는데 각자 딴 자리 가서 그래도 내 남자친구니까 욕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욕은 나만 할 거야. 맞아. 물론 이제 뭐 이창호가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딱 그런 맥락이 느껴져서 어쨌든 이게 남녀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서 그렇지 사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또 어떤 애정과 또 사실 이 극 중에서 내 제자니까 거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또 그쵸. 거기서 오는 애정,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엎치락 덮치락 바둑의 승패에 따라서 뒤집히고 다시 맺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요즘에는 사실 일반적인 멜로드라마로서는 굉장히 삼삼한 편이잖아요. 물론 이게 본격 멜로드라마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높지도 않은데다가 맞아 진폭이. 그거를 아까 상희 씨 말한 것처럼 드러내는 거에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다. 아 맞아요. 한 명은 돌부처고 한 명은 뒤에서 열받아요. 앞에서는 열받아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의 파동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두 사람 다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신데 맞아요. 갑자기 한 명 사이코패스로 만들 수도 없어요 노릇이고. 전형적인 악역으로 바꿀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 감정의 진폭이 크지 않는데 그게 오히려 멜로드라마,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의 멜로로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서는 더 진짜 같았어요. 그냥 진짜 다들 저렇게 살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조훈현의 어떤 질투 아닌 질투도 이해가 되고 또 이창호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도 이해가 돼서 굉장히 인간적인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굉장히 좀 작은 규모로 재밌게 인간적으로 오밀조밀 만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명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이병헌 배우와 유아인 배우가 어쨌든 두 주축일 텐데 사실 지금 이 승부라는 작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호불호들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제 호로 이제 표하시는 게 배우들의 연기력 측면인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실 이병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다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프레이밍이 돼 있는 배우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창호 역을 맡은 유아인 배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병헌 배우가 진짜 처음 나올 때 얼굴이 기가 막히게 조은현 구단이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얼굴 실제로, 모사까지 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유아인 배우가 처음 나올 때 갑자기 이렇게 커버렸어?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악역이 김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악역인데 갑자기 좀 많이 바뀌는 느낌이죠. 예. 그리고 그 연령대가 가늠이 안 되게 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첫 사제 대결이 이창호 16? 15, 16이더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커버린 거죠? 맞아. 너무 훌쩍 커버렸고 너무 찌든 느낌인 거예요, 얼굴이. 처음 그게 그 김강원 배우에서 등 넘어가서 고개 사이드로 딱 얼굴이 나오거든요. 근데 첫 등장이. 첫 등장이 아니 너무 늙은 거 아니야? 약간 이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느 순간 적응을 하면 이제 얼굴 외형적인 걸 떠나서 이병헌 배우는 어느 순간 이병헌 배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막 튀어나와요. 맞아요. 워낙 코미디에 능한 배우라서. 그 개그 칠 때나 약간 이런 거에 근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재밌게 봤는데 유아인 배우는 여기서 이제 감정 표현이 진짜로 저하돼 있고 할 수도 없는 캐릭터라서 뭐 하는 게 눈 끔뻑이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이야. 그러다가 이악 물고 몇 마디 하는 게 다예요. 근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영화에 모르겠어요. 이 영화 무슨 홍보나 댓글 같은 거 보면 유아인 배우를 편집 많이 했다라는 평들이 있는데 이미 영화가 2시간이 넘고 뭘 자른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잘랐대요. 그 감독님이 최근 인터뷰를 보면 거의 자른 부분은 본편에서 없고 그냥 마케팅에서만 뭐 포스터라든지 뭐 예고편이라든지 홍보하는 자리에서만 이제 배제가 된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있는데 영화의 나레이션 비중이 조은현이 월등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오히려 이게 의식해서 밸런스가 안 맞는 건가? 이창호의 내면도 조금 궁금한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 영화가 나레이션을 아끼는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많이 쓰죠. 어차피 쓰는데 어차피 쓰면은 어차피 출연하는데 이창호의 내면도 궁금한데 맞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레이션이 촌스러우니까 안 쓸 거면 아예 안 쓰든가. 쓸 거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100% 넣고 쓸 거면은 이창호 것도 좀 섞어주던가 이런 거잖아요.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의 첫 번째 롤이 누구 주연이 누구냐 당연히 조은현이죠. 조은현의 2차 성장 4차 성장 같은 내용이죠. 무슨 4차 산업 같다. 영화 자체는 그렇겠죠. 그쵸. 근데 그렇다 한들 너무 그 유아인 배우의 역할을
좀 의식적으로 줄였나 의식적으로 싶은? 나레이션이 없으니까 이상했어요. 그게 있어야 될 때 없더라고. 근데 근데 맞아. 컷은 안 줄인 것 같아. 컷은 안 줄인 것 네. 같아. 그리고 내레이션이 없어서 더 그 사람의 표정을 읽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쵸.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하는 장면, 트럭 타고 이제 가는데 막 약간 흐느끼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마지막에 택시 타고 이제 갈 때도 공교롭게도 둘 다 이제 차 탈 때인데 되게 거기서 이제 표정을 더 디테일하게 유심하게 보게 되더라고. 그런 부분에서의 뭐 예상치 못했던, 의도치 못했던 장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유아인 배우가 그냥 진짜 뭐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빼고 그냥 배우로서 이 작품 속의 캐릭터로서만 얘기를 하면 연기 잘한 것 같다. 약간 버닝에서 연기한 캐릭터의 연장선상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전반적으로 침잠해 있으면서도. 그리고 저는 사실 이창호 조은현 선수들의 얼굴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군호님이 표현해주신 대로 500일의 썸머스럽게 엔딩에 나오잖아요. 실제 사진이 네네. 비슷한 거야. 똑같아. 근데 사실 이목구비를 따지고 들면 다른 사람이거든요. 분위기가 완전 그러니까 같죠. 그냥 이창호 그 구단의 사진을 구글링해서 검색을 하고 옛날에 그 유아인 배우가 무신사 광고했을 때 이제 검색해서 보면 다른 사람이야. 서로 별로 안 친할 것 같이 생겼어. 근데 영화에서 뭐 이제 분장이나 어떤 의상의 힘도 있었겠지만 와 진짜 그 얼굴 모사라던가 이런 걸 너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배우는 배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또 저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닮은 거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재현을 보는 재미가. 그리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뭐 조우진 배우도 그렇고 주변 인물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시대화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대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바꿔놓는 게 아까 말한 가물치 빼고는 가물치 얘기 잠깐 할까요? 저는 고창석 배우님을 진짜 좋아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연기도 잘하시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작품 내에서 막 엄청 눈엣 가시였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고창석 배우님의 잘못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캐스팅 자체가 노골적이었던 것 같아. 쓰임이 필요했어 거기가. 이런 인물이 필요한데 어떤 배우가 잘 살릴 수 있을까 했을 때 아마 저였어도 고창석 배우님을 캐스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 캐릭터의 존재 자체가 너무 쓰임만 있는 느낌이어서 고창석 배우님은 연기를 평소 하시던 대로 잘 하셨지만 그냥 관객으로서 봤을 땐 조금 물린다. 이거 그냥 다른 영화의 고창석 배우님이 또 등장하신 느낌인데?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다른 배우 생각해 보면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남기철 9단 역 8단에서 9단 되셨죠 마지막에. 근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역시 쓰임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후반부에 조은현에게 조은현 부스터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장작을 넣어주기 위해서 조은현 경험치였다가 부스터 장작이 됐다가 마지막에 해설자가 되거든요. 바둑TV 해설까지 하시는데 그쵸. 근데 그게 매끄러워. 맞아. 그리고 너무 많이 져서 해탈한 사람 같아. 오히려 약간 홍진호 느낌인 거예요. 홍진호 씨요? 이묘한한테 탈탈 털려서 더 이상 맞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실력자 반열에 올랐고 약간 피콜로 같은 거죠. 그렇죠. 전투력 측정기. 아니 근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 막마다 요구하는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잘해. 처음에는 약간 질투의 화신. 그러다가 이창호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다독이는 약간 그치. 보호캐. 진짜 피콜로다. 손오반한테 피콜로니까 하는 그러다가 이창호 커야 될 때는 경험치 내어주고. 진짜 피콜로잖아. 조은현 이창호 붙을 때 해설자였다가 이창호 깨지고 나서 조은현 깨지고 나서 다시 부스터 치료할 때마다 들어가서 막 진짜 피콜로잖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등을 계속 내어줘. 계단이 되어줘. 근데 그 계단이 계속 모양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뀔 때마다 안 어색해. 맞아요. 이 사람이 와서 필요하게 딱 그냥 들어맞는 계단으로 딱 하고 치고 빠져. 근데 진짜 이병헌, 유아인 둘 다 대단하지만
조우진 배우가 정말 잘 그걸 살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드러나요. 이 사람이 여기 온 게 안 어색해. 그러니까 그 쓰임이 노골적이지 않아. 사실 노골적인 쓰임인데 티가 안 나. 티가 안 나. 이제 고 배우님은 약간 티가 났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오히려 고 배우님이랑 같이 나오는 현봉식 배우님은 괜찮더라고요. 네, 오히려 근데 그건 약간 그 아재 설정이 있어서 그런가 봐. 고창석 배우님이 다 휘몰아 쳐버려서 그래? 탱커를 하셔서 그래. 만약에 거기에 고창석 배우님이 안 계셨다면 현봉식 배우님도 저 진짜 사랑하는 가물치가 배우거든요. 됐어? 준가물치가 될 수 있는 현봉식 배우 진짜 사랑하는데 어쨌든 역할은 좀 그랬다. 그래서 조우진 배우 처음에 그 조은현 구단이랑 붙을 때 괜히 내부자들 생각도 나고 거기서는 또 완전 그쵸. 역이잖아요. 완전 반대 엿썰고 젖썰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나서 좀 재밌었고 한 분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전무송 배우님 네. 초반부에만 잠깐 나오시는 어린 이창호의 할아버지로 네. 이제 출연을 잠깐 하시는데 뭐 연기는 뭐 당연히 좋고 저는 영화 본편과 살짝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져보지 못한 할아버지인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막 뭐랄까 적당히 사근사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되게 모르겠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이상향의 할아버지였어. 아버지가 지지하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지지해주고 뭐 약간 큰 나무 같고 뭐 약간 그래서 결국 그 이창호가 휘말릴 때 기권하려다가 모두가 예상하게 띡똑띡똑과 함께 화면 뒤가 시계빵이 될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손목시계 줄 때도 정석적으로 그런 샤먼킹이죠. 고스트바둑왕인 거죠.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스승이 시계 왼손에 찼나 오른손에 찼나 기억이 안 나는데 왼손을 두지 말라고. 맞아. 시계 왼손은 아마 시계 왼손 차고 왼손으로 뒀을 거예요 바둑을. 그러니까 억제한 거죠. 왼손으로 두면 할아버지가 두는 거니까. 근데 뭐 모든 스포츠 영화가 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진짜 무협이네 이 영화. 왜냐면은 조은현도 꺾일 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좋았던 거는 사진도 그냥 안 보여주고 사진에 반사되는 조은현까지 가고 뭐 유리창에 맞아. 반사되는 이창호까지 하고 컷을 하나로 안 쓰거든요. 근데 맞아. 조은현도 흔들릴 때는 사진에 있는 스승님에서 자기한테 와. 또 샤먼킹이야 여기도 고스트 바둑왕이라고. 각자 그냥 할아버지 둘이 두고 있는 거 아니야? 토템들이 있어 다. 근데 저는 모든 삶에 토템이 있다 생각합니다. 갑자기 웬 저도 무속신앙이 저도 저한테 토템이 있어요. 어떤 거죠? 있어요. 밝히진 못하시나요? 네네. 뭐 따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뭐 다들 근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뭔가를 할 때 토템 없으세요? 그러니까 무형적인 거여도 무형이든 유형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아니 뭐 혹시 군호님 주머니 가위예요? 주머니 칼이고요. 미안해요. 가위도 있긴 가위가 메인이긴 한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할 때 약간 저 혼자만을 위해 하는 게 크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말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했으면 이유가 당연히 제 입신양명과 성공이 있겠지만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도 커요. 뭔가를 할 때.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전 무형의 토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도. 그리고 뭐 영화를 해왔을 때 같이 일했던 감독님이 일로 만나긴 했지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약간의 제 토템이죠. 근데 그 토템이 저한테 힘내주진 않지만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 생각해요. 토템. 어쨌든 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이 극 중에 조은현이나 이창호도 그 각각 이제 일본인 스승님과 전무성 배우님이 연기하신 할아버지가 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속에 간직하는 토템처럼 그렇죠. 이제 동력처럼 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뭐 이거는 엄청 대단하게 숨겨놓은 장치가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면적이에요. 그냥. 맞아요. 딱딱 나옵니다. 네. 그냥 그 뭐 마지막에 조은현이 스승님께 받았던 바둑판 보는 것부터가 또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배우들의 연기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미꾸라지 하나가 조금
캐릭터가 안 맞았지. 나쁘지 않았다. 근데 그 가물치도 없었으면은 너무 차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쓰임이 필요해. 그 캐릭터가 아예 없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노골적으로 그게 드러나느냐 또는 안 드러나느냐 뭐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조은현 구단의 아내로 나오는 문정희 배우님도 연기 되게 좋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연기 보는 맛은 확실히 있는 작품인 맞아요. 게 분명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캐릭터가 많은 것 같은데 안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좀 미니멀한 오밀조밀해요.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그 남문철 배우님 돌아가셨는데 그 백사범으로 네. 나오시는 근데 엄청 야위셔서 저는 처음에 사실 돌아가신 사실 모르고 영화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야위셔가지고 와 진짜 이미지가 너무 새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한 분야에 오래 일했지만 정상에 오르지 못한 그래서 약간 세속적으로 가버리는 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돌아가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보여주셨던 이미지랑 확실히 다르시더라고. 그게 단순히 어떤 다이어트를 하셨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마 조금 말년에 힘드셨던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연기 좋았는데 여기서 내가 분명히 돌아가신 거를 들었을 텐데 잊고 있었던 것 같고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네. 이게 어쨌든 영화가 좀 촬영이 끝난 지 오래됐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배우님이셨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또 이 작품에서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또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 작품 보실 때 만족스러우셨다거나 또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쉬운데 싶은 부분 있으셨나요? 약간 이 영화가 너무 아쉬운 건 잘 없고 촬영이 좋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모범생이 찍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 모범생처럼 안 찍으니까 이런 모범생적인 앵글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역재미. 뭐 예를 들면 그 엄청 타이트한 바둑알 흰 돌 검은 돌 포커스 이동하는 거나 그쵸. 와 진짜 그런 거 오랜만에 봤어요. 뭐 제가 상현 씨한테 미리 얘기했는데 고스트 바둑왕 앵글이라든가 그러니까 바둑판을 투명하다 생각하고 로우 앵글로 찍는 거를 그쵸. 그냥 써도 우악하는데 똑같이 대치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정형적이고 규격화돼 있어 촬영이 뭔가 그래요. 근데 이거를 나쁘다라고 촌스럽다고 말하기에는 또 보는 맛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 만약에 요즘에 e스포츠였다, 뭐 롤이었다, 그러면 너무 답답하지. 근데 이게 바둑이라는 이 장르가 갖고 있는 분위기 같은 게 좀 있으니까 오히려 모르겠어요.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올드함이 좀 잘 맞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앵글이 올드해도 피사체들이 어쨌든 보는 맛이 확실하다 보니까 배우분들 네, 뭐 전반적으로 이 영화에 큰 의미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약간 작은 육각형 영화라는 느낌이 들어요. 막 특출나게 예를 들어서 안티테제로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타란티노 영화라던가 뭐 제임스 건, 매튜 본, 가이리치 같은 감독의 영화들은 성향이 진짜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는 못하는데 뭐 하나 진짜 특출나게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종류의 영화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쪽 이제 영화들인데 그런 거를 볼 때의 맛은 없는데 승부가 진짜 작은 육각형을 그림으로써 그냥 안정적인 재미를 잘 주는 작품 같다는 느낌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물론 예산이 엄청 큰 영화도 아니고 엄청 작은 영화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런 류의 한국 영화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막 너무 대작이나 물론 이 영화의 예산은 다 시대적인 CG나 그런 환경 그런 거였을 텐데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무의미하게 대작화되는 영화들보다는 이런 영화들 대작 한 5개 쪼개서 3개로 쪼개서 이런 거 한두 개씩 있는 거는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이런 중저예산 작품들이 어떤 충무로의 허리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규모의 영화들이 좀 계속 많이 나와주긴 해야죠. 산업적으로도. 저는 이런 영화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창고 영화라는 이름하에 자꾸 숨잖아요.
근데 그냥 개봉하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막 말 조심하세요. 아니 소방관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소방관은 뭐 비하인드 그러니까 뭐 소방관은 또 근데 판 쪽에서는 또 후회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 돼가지고. 아 손익분기를 한참 넘어서. 근데 팔아버려갖고. 그러니까 진짜 그 인생은 믿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야 진짜. 영화는 유기체라니까요. 스노우볼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도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느낀 감정은 그거였어요. 그냥 좀 더 빨리 개봉했어도 괜찮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오래 끌고 그러니까 차라리 코로나 때 그냥 정면 돌파했었어도 코로나 때도 그래도 괜찮은 영화들은 아름아름 흥행했거든요. 나쁘지 않은 손익분기 그리고 이 영화 손익분기 180만 명이더라고요. 거의 200만. 근데 저는 모가디슈나 이런 작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정면 돌파했던 작품들인데. 그치 2021년이었나요? 네. 근데 그 모가디슈도 300만 넘고 뭐 그랬었으니까 물론 흥행은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대 흥행은 더 컸겠지만 그쵸. 제3자가 바라보기에는 그때 개봉했어도 조금 더 영화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그때 영화관에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안 가시잖아요. 아니 이게 진짜 미래를 알 수 없는 게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게 결과론적이긴 해요. 이게 또 그래요. 이게 그때 개봉했으면 좀 나았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개봉했기 때문에 이렇게 OTT가 더 그 사이에 많아졌고 뭐 이슈도 생겨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 규모의 영화는 뭐 그리 큰 것도 블록버스터가 아닌 이상 극장에서 봐야 되나? 나중에 넷플릭스 올라오면 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포지셔닝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이 티켓값을 내려야 된다고 확실히 느낀 게 제가 네. 문화의 날에 봤거든요. 좀 할인이 되죠. 네, 좀 7,000원이던데요? 괜찮다. 영화가 너무 재밌어. 7,000원에 보니까 미치겠는 거야. 7,000원에 봤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영화를 먹어야 되는구나. 네. 아니 왜냐면 그날도 티켓을 예매하려는데 저 문화의 날에 영화 본 적 처음이거든요. 이번이. 수요일이죠. 마지막 주 수요일. 네. 근데 오후 9시 영화까지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9시 반 영화 보려다가 부랴부랴 9시 영화를 바꿔가지고 봤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금액은 약간 그런 거죠. 식당 갔는데 5만원짜리 메뉴 시킬 때랑 만원짜리 메뉴 시킬 때랑 기대치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왓챠피디아에 별점 매길 때는 갑자기 저만의 뭐 이동진이 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보는 그 순간의 체험으로는 가격이 싸면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시간에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덜 들어요. 이게 가심비라는 또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짜 티켓값 요즘에 영화관에서 무슨 야구도 틀고 맞아요. 뭐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야구도 트세요. 영화도 좀 싸게 트시고. 영화인을 꿈꾸는 저희로서는 극장에 좀 그렇게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가지는 게 이해는 가면서도 동시에 조금 좀 그렇다. 아니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야지. 그래. 강남에 있는 영화관 리클라이너관에서는 2시간 낮잠도 있대요. 그건 그냥 직장인들 도피처 아니야? 아니 근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봐야지 감히 마틴 스코세즈다. 시네마주의자 우리 군원님 모시고. 아니 실제로 테니스장에 테니스 치시죠? 테니스화를 안 신고 오면 쫓겨나고 네. 농구장에 밖에서 신고 있던 신발 신으면 쫓겨나고 원래서 그 공간의 그 애티튜드에 맞게 네. 착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테니스장 주인이 직접 나서서 런닝화 신고 들어오셔도 돼요. 실내화 신고 들어오셔도 돼요. 이런 말 할 말이 없잖아. 아니죠. 똑같은 거야 지금. 감히 테니스장 주인이 테니스를 모독해? 감히 테니스장 주인이라니. 그분이 돈 내고 투자해서 테니스장 만든 건데 어따 감이야. 지금 시네마 앞에서 스콜세지야 뭐야. 뭐 저희가 이렇게 그냥 영화 극장 티켓값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주절주절 거려 봤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영화를 CGV에서 봤는데 그 영화 틀기 전에 광고하잖아요 앞에. 거기서 이제 그 야구 이제 중계할 거라고 극장에서. 저도요. 거기서 봤어요.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롯데시네마도 그런 걸 이제 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사를 봐서 아쉬움에 좀 이렇게 주절거려 보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오늘 시네마주의자 군원님 모시고 방송을 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저부터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저 진짜 생각을 폭삭 보면서 우느라 이 생각을 못 해왔어요 오늘. 아니 의무를 다 해주세요. 지금 폭삭 속았수다 볼 때입니까? 런칭했는데 봐야죠. 뭐 저부터 승부에 대한 한 줄평 하면요. 도통 꺾이지 않고 물러섬이 없어 더욱 아름다운 세계 이렇게 드리고요. 저는 쉽게 꺾이고 쉽게 물러서는 사람인지라 승부사가 못 되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승부사들의 세계를 보니 동경도 좀 생기고 좀 멋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등급평가는 고민이에요. B0와 B 플러스 사이에서 둘 다 좋은 점수긴 하지만 이 영화를 그리고 재밌게 봤지만 이 영화를 막 시간 날 때마다 또 보고 싶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B0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0 드립니다. 다음 군원님 이제 해주시죠. 저는 어쨌든 이 영화 정도면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화나지 않을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삐뿔 드리고 저도 후한 편이에요. 후하네요. 보통 후해요. 네. 검은 수녀들 때 몇 등급평가 뭐 주셨는지 제가 나중에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한 줄 평은 연기 9단, 음악 7단, 편집 5단, 촬영 3단, 연출 1단입니다. 그 단이 낮을수록 그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요약을 하면 그거네요. 연기 9단, 연출 1단. 아니 요약이 아니라 축약을 하셨잖아요. 생략을 하시면 어떡해요. 중간에 세 파트나 더 있는데 연기 9단과 연출 1단이다.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이 됐다는 거 프로란 뜻이거든요. 프로에는 근접했다. 아니 이미 오버 프로죠. 그쵸. 영화를 또 이렇게 입봉하셔서 이거 두 번째 작품 이제 감독님이 만드시고 보안관에 이어서 프로죠. 근데 1단으로 말씀하셨네요. 아니 제가 1급이라는 것도 아니고 1단이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냥 그렇다고요. 아니 저 싸게 보긴 했어도 돈 내고 본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돈 내면 라이센스 발급되는 거예요. 그럼요. 비평 라이센스. 그럼요. 저희 라이센스 갖고 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군원님 모시고 오늘 승부 얘기하면서 좀 재밌는 시간 보내봤던 것 같은데 좀 짤막하게 좀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사실 상현 씨가 승부 하자고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요? 하고 싶었어요 뭔가. 영화 보기도 전에 그냥 기운이 나쁘지 않았어. 근데 약간 제가 제 마음속으로는 여기 팟빵 한 6개월에 한 번쯤 오면 딱 좋다 생각하는데 이 방송? 네네. 최근에 좀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은데 거의?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자주 와가지고 네. 소재가 없어가지고 이 근황 토크 때 떠들 게 없는 게 조금 송구하네요. 근데 독 빼고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황 토크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리하고 이제 프리하고 촬영 들어갈 때까지 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상현 씨가 불러만 주시면 종종 오겠습니다.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요. 대선배님들께 약속하신 거예요? 예,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여기 오는 게. 자,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셨죠? 군원님 촬영장 이제 가시면 한동안 못 봐요. 그 전에 착즙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착즙을 우리 열심히 하고 촬영장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자리 빛내주신 군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 끝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도 더더욱 감사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